인류사에 뭔가 경종을 울린 그런 느낌으로 종소리를 넣어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다 보셨죠? 이 기사 아시나요? 알파고랑 이세돌. 인간과 컴퓨터가 사실 많이 이것저것 대결했었어요. 체스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이겼대요. 근데 바둑은 한 번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의 그 생각하는 직관력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결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졌죠. 누가 졌어요? 이세돌이 4대1로 졌죠. 이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막 걱정도 하고 뭔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직업을 기계들이 몇십 %의 직업이 기계들이 대체할 거다. 우리의 자리가 없어질 거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좀 무섭잖아요. 봐요, 막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기계가 뻥 차버리죠.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확률에 대해서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과연 진짜 기계가 미래를 지배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유선이. 알 것 같아요. 좀 걱정되죠. 근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옷가게예요. 옷가게인데 옷을 코디를 해주는 전문 로봇이 있고 감성 로봇이라고 해서 커피 전문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로봇. 얘는 경비 로봇이에요. 별의별 로봇이 다 나오죠. 근데 이런 로봇들이 나왔다고 과연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세상을 지배할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기계도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칙적인 연산이라든가 확률 계산 이런 거는 기계가 좀 더 인간보다 유리는 하겠죠. 그럼 그 기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감정. 또. 자, 뭐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이 영상이 지금 살짝 오류가 나서 바탕 화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60여 년 전입니다. 이러다가 이 제자리, 진행자 자리도 로봇 앵커에게 뺏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수홍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호텔, 사람은 없고 로봇 3대만이 카운터를 지킵니다. 宿泊者名簿を確認しますので、ご案内を念に持ち寄ってください。渡瀬彩音。ご来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いうふうにお客様に。 자동차 매장에도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도 인간의 자리를 로봇이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すごいこちらも嬉しかったし、一緒に横に並んで働けることがとても光栄です。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5개 대학병원에선 로봇 약사를 도입했는데 35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원이 MD 앤더슨 암센터가 도입한 IBM 인공지능 왁스는 진단 정확도가 82.6%에 달합니다. 각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뺏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을 입력해보니 없어질 확률이 97%나 되고요. 도서관 사서나 택시기사도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50% 이상 됩니다. 극소수의 직업만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복잡한 룰을 따르는 것들은 기계에게 더 쉬운 일들이고요. 사실 목사라든가 심리치료사 같은 이런 쪽들은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인간의 동반자인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로봇이 대체하기 힘들 것 같은 직업이 나왔어요. 들었어요? 뭐였죠? 심리치료사 목사. 다 어느 분야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감정이나 바로
정신, 문화, 혼, 이 부분이에요. 그거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 다 있어요?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누구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마크 주커버그.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세계에 SNS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또 물어봤어요.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앞으로 그런 페이스북 말고 더 발전된 SNS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컴퓨터만 있으면 아프리카랑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도 일본어에 소통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그거보다 더 신속하고 편안한 소통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이 안 나죠. 마크 주커버가 뭐라고 했냐면 텔레파시. 앞으로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싶죠? 근데 그 사람이 동양 정신문화도 되게 많이 공부한 지식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성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영성, 정신문화 이런 것을 이제 지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조직에는 정신이 있어요. 학교의 정신이 뭐가 있어요? 교훈. 집에는 뭐가 있어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원이 있죠. 각 국가에 정신, 역사 정신이 있어요. 그럼 역사 정신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분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이용광 박사라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현 명예 장관이에요. 이분이 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아시아 이상주의가 지금 미국에 내노라는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나 예일 대학 알죠? 그런 대학의 세계사 교재로 채택돼서 명문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이 책의 핵심은 한국에서 인류 문명의 모체, 어머니, 시작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명문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안 들어왔어요.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역사 정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는 권력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핵 전쟁 이런 시대에 그런 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라던가 인력 자원이라던가 물자 이런 게 보이는 권력이겠죠. 근데 그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역사 정신이다. 왜? 잘 살고 번영하는 집단,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만들었어요. H가 히스토리, P가 퍼스널리티, N이 non-personality, T는 타임. 이 퍼스널리티가 인격, non-personality는 그 인격과 반대되는 것. 이게 먼저 오죠, P가. 이 정신인격이 앞으로 역사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우리나라 지배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지배했어요? 총칼 들이대면서 무단 통치했잖아요. 너희들 내 말 들어, 안 들으면은 뭐 아프게 하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다 눌렀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어떻게 했어? 1919년에 3.1운동 했죠. 근데 일본이 우리 민족이 3.1운동 한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생각해봐요. 누가 이렇게 무력을 딱 썼어요. 그럼 상대방도 웬만하면 반박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무력을 쓰겠죠. 우리 민족은 3.1운동 때 뭐 들고 나갔어요? 총칼 안 들고 나갔어요? 뭐 들고 나갔죠? 태극기 들고 나갔어요. 일본이 거기서 굉장히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태극기에는 한민족의 어떤 우주 역사 정신, 한민족의 문화 사상이 담겨있는 국기거든요. 이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민족은 절대 이 역사 정신, 이 문화 사상을 봤을 때 총과 칼로 눌러서는 안 된다. 해서 바꿨잖아요. 문화통치로 바꿨죠. 그래서 문화통치를 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역사,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역사서를 다 모아서 불태우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딱 도려냈잖아요. 그러면서 통치를 시작했죠. 일본이 그런 걸 이제 똑똑하게 본 거죠. 그래서 총칼로는 억지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역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신 권력, 역사 권력을 가진 민족만이 수천 년 영원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통치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통치 정신이 뭐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하나만 있을 것 같죠? 그죠? 민주주의가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만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각 민족의 고유의 역사 정신에 기초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요. 보면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미국은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 일본은 천황폐하 만세, 천황으로 인해서 일본 국가가 7, 80%가 똘똘 뭉쳐요. 그런 황국 사상에 기초한 천황 민주주의를 다스리고 있어요. 영국은 여왕님이 계시죠? 영국 여왕을 중심으로 정교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영국 성공의 민주주의로 국가를 다스려요. 중국은 삼왕오제를 중심으로 중화 이상을 전세에 실현하는 그런 중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통치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 박수. 네,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홍곤 박사가 뭐라고 하냐?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부터. 우리 홍익사상, 이 환단고기에 기초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구해보면 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세계주의적인 평화사상이라고 확신합니다. 홍익인간이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통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 인류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세계주의적 평화사상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홍익인간이 어떤 정신이고 그 홍익인간의 뿌리되는 문화사상이 뭘까? 그것이 바로 이 국통맥을 먼저 복습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시간에 못 온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 맥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볼게요. 황국, 배달국,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게 우리 민족의 진짜 9,000년의 역사 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년이 모자란 7,000년의 삼성조 역사 시대를 뿌리채 잊어버렸다. 저 7대 환인이 3,301년 동안 황국을 다스리고 18대 환웅이 1,565년 동안 배달국을 47대 장군이 2056년 동안 단군 조선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7,000년 동안 한 민족의 국가가 지속됐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신문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특히 이 황국 배달 조조선 시대 때는, 황국 시대 때는 모든 국민들이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굉장히 평화롭고 서로 하늘의 광명과 소통하는 그런 황금 시대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런 정신 문화 없이 그냥 뭐 우가우가 막 현사 시대 때 돌도끼로 막 동물 잡고 이런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통치해왔던 정신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인류 정신 문화의 원형인 신교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신교 생소하죠? 이게 뭐지? 그죠? 왜 생소할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신교라는 우리의 본래 문화, 인류 원형의 주제를 잊어버렸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역사 왜곡을 하면서 정신 문화도 같이 싸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키는 3대 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황국시대, 배달국시대 때는 정신적으로 우주의 광명과 소통하고 영성적으로 열려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라든가 철학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간이 과학 문화가 엄청 발전되면서 반대적으로 이 종교와 철학 분야는 많이 쇠퇴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나타났죠? 물질주의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정신문화, 뿌리되는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종교, 과학, 철학을 봤을 때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특히 종교와 과학은 어때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종교적인 경험은 과학 연구의 길을 받쳐주는 가장 강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무적인 힘이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자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뭐냐? 단순히 정신문화라던가 보이지 않는 뭐 신의 세계, 종교적인 현상 이런 것이랑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물적으로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신의 존재를 굉장히 많이 믿어요. 우리는 신교? 저는 뭐 신 안 믿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신의 존재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뭔가 90% 정도의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혼의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주의 때문에 한민족의 그런 뿌리 문화인 신교를 많이 잊어버렸고 어떤 면에서 이걸 뛰어넘어야 신교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교가 뭐냐?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교가 뭐다? 인류 문화의 시원, 동서 문화의 뿌리, 인류 문화의 모태, 인류 보편의 생활 문화를 신교라고 해요. 신할 때 신자와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단군세계와 태백일사에도 보면은 이신시교, 이삼신설교라는 신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이신설교, 이신시교, 이삼신설교가 이제 신교, 줄임말이 신교거든요. 뭐냐?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가르침을 받든다는 거예요. 단군세계에 보면은 화웅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개천의 도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먼저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며 나를 비워 만물을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한다. 신교라는 게 생소한데요. 대체 뭐지? 감이 잘 안 와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와닿는 단어 풍류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풍류도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고은 칠치원 선생님이 어느 시대 사람이죠? 박수. 네, 남랑 비서문을 만드셨죠. 남랑 비서문의 풍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나라에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를 한다. 그 내역이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3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하는 것이다. 이 3교라는 게 뭐냐면 유교, 불교, 성교 이 세 가지 이 신교라는 게 어떤 종교 문화의 모태가 된다는 것을 여기 낭랑 비서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공자의 뜻과 같은 것이고 무위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노자의 종지와 같은 것이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석가의 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교라는 이 정신 문화에서 인류 문명의 어떤 종교 문화 이런 것도 다 뻗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보시면은 팔이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팔을 여러분이 뭔가 집으려고 하고 쓰려고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팔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굽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우주 어떤 신비로운 수학인데 하나를 작용을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 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작용을 하려면 세 가지로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라는 게 삼신이라는 거거든요. 삼신은 뭐냐면은 일신, 하나의 신이 이 세상에 자기 창조성을 드러낼 때는 교화와 치화의 손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이 삼신이다. 일신이 즉 삼신, 삼신은 즉 일상제다. 삼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는 어떤 인격의 주제자를 삼신일체 상제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불교. 천주교. 네. 그러니까 보면은 종교가 있는 친구는 좀 더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이 우주를 주재하는 한 분의 하느님 계시잖아요.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대통령은 두 명일 수 없잖아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한 분이겠죠. 근데 그 하느님을 각 종교나 문화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상혁이 미안해. 현중이 맞죠? 상혁이 뭐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다. 미국 친구가 와서 안녕 브라이언, 헬로 브라이언 했어. 뭐 중국 친구가 와서 뭐 중국말로 인사를 했어. 근데 상혁이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불렀으면은 여러 명이에요? 아니죠. 그 뭐예요? 그 사람들 언어랑 문화가 달라서 그냥 부르는 칭이 다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상제라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렀던 호칭이 상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조화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조화를 부린다. 조화로서 뭐 생명이 나온다. 만물이 태어나고 생하는 걸 조화라고 하고 태어난 것을 기르는 것을 조화라고 하고 그 길러낸 것을 잘 다스리는 걸 치화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덕성이 삼신의 덕성이다. 이렇게 기억만 해놔요. 삼신이 뭐냐.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려고 이걸 넣어봤는데 이 삼신할머니 아시는 분? 잘 몰라요? 삼신할머니 요즘은 잘 모르나? 선생님 때는 이게 전래동화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신할머니가 뭐냐면은 삼신이 생명을 점지해주는 그런 조화의 또 조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못 낳고 하면은 삼신님께 빌어요. 삼신님 꼭 아이를 점지해주세요. 근데 보통 그 아이를 내려주시는 분이 조상님, 자신의 이제 할머니가 많이 내려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조상님 할머니를 삼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 민교가 지금 삼신에 대해서 많이 문화를 잃어버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활 속에서 남아있다. 이거를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넣었는데 그래서 이 삼신이라는 결국에 뭐냐. 삼신은 아까 삼신 상제님은 이 조화신, 삼신의 덕성이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으로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다. 오늘 표정이 어렵다요. 네, 우리 민족에 정말 이렇게 뿌리가 되는 정신 문화니까 조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우리 원래 환단고기가 한자로 돼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한글로 저희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는 다 한글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게 뭐냐? 조화지시는 강의하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의하명하고 치화지시는 강의하정하나니. 아까 배웠죠? 조화신, 치화신 나왔죠? 그게 뭐냐? 우리가 단순히 뭐 삼신, 삼제님, 뭐 삼신에만 그런 덕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삼신의 덕성이 인간 몸속에도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 몸속에 조화신이 들어오면은 조화신이 내려오면 이제 본성, 성품이란 거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어떤 성격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죠. 밥 먹으면 맛있고, 굶으면 배고프고, 게임하면 재밌고,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고, 마음은 항상 시시때때로 변해요. 근데 그 마음의 뿌리가 되는 진짜 자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본성이 삼신상제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교화신이 내려오면은 우리 몸에는 목숨, 나의 생명력이 된다. 그리고 치화신이 내려오면은 나의 몸에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심오하죠? 우리 민족이 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삼신일체의 도는 무한히 크고 원흉무해하며 하나 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조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 나의 성품이 되고, 교화신이 내려와 삼신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목숨이 되며, 치화신이 내려와 나의 정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신의 그런 덕성을 몸에 깃들어 있는 인간은 만물 가운데 오직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배웠을 때 좀 이렇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단순 환단국이라는 역사사를 공부할 때 그냥 오래된 역사 공부하고 뭐 우리는 좀 뭐 했고 시간상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했구나 이런 것만 배울 것 같았잖아요. 근데 역사서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별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고 뭐 나는 뭐 이거밖에 못하겠는데 뭐 너가 이 정도 하겠어?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상제님의 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단순 우리나라의 국토백뿐만 아니고 진짜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교를 깨우친 우리 한민족의 선조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분이 좀 나오셨죠? 을지문덕 장군.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고구려. 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일찍이 산에 들어가서 삼신의 성신이 몸에 내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크게 신교를 깨달았다. 그래서 해마다 3월 16일 대영절이 되면 강화도 마리산, 저번에 나왔었죠?에 제물을 바쳐 하늘에 천재,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를 지내고 돌아오고 10월 3일, 여러분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개천절.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일이 아니고 어디의 건국일이다? 한국 다음에 그렇지 배달국의 건국일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런 제천의식이 이런 신교의 옛 풍속을 을지문덕 장군이 신교를 깨닫고 나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신교를 공부하셨냐? 날마다 연표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읽었다. 그래서 연표문의 핵심, 이분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이런 것을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서 3도 18경을 고연히 잘 닦아 천지 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지상에 성취하는 홍익인간이 되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 또 익숙한 거 나왔죠.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 정신이 연표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신교 문화의 경전이 있어요. 천부경과 연표문이라고 해요. 천부경은 여러분 소설 같은 데서 좀 본 적 있어요? 천부경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천부경이 뭐냐. 황국의 마지막 임금인 지유리 한인이 황국의 문명을 막 펼쳤어요. 그때 땅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물자가 부족해지고 사람이 막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거발한 한웅에게 인구가 증가해서 안 되겠다. 너가 동방으로 가서 새 문명을 개척해라.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고 이 황국에 넌 맥을 이은 국가다. 너희가 그 국가를 세우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통과 국통의 상징인 천부경과 인, 옥새 같은 거요. 옥새를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통치인형,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홍익인간이 고조선 이전에 있는 이미 황국에서 있었던 통치인형이에요. 그래서 이 신교를 수호하는 제세익랑군과 3,000명과 함께 가서 배달국을 세우셨어요. 이때 천부경이 이때부터 전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총 81자의 우주 수학이거든요. 천부경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했어요. 좀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천부경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막 공부를 했어. 근데 아무도 제대로 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부경에는 우리 신교 문화의 최초의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우주 수학, 신교 문화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석은 앞으로 이제 궁금하면 선생님들과 소모임을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때 이제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천부경 안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뒤에서 한번 읽어볼 건데 인간 삶의 목적과 우주 생성의 변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는 되게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이 위에 것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시작. 일시, 무시일, 석상급,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이일상, 일적, 십거, 무게화상,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 대삼함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명,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중무종일. 계속 뭔가 숫자가 반복되죠. 우리 민족은 숫자 안에 어떤 우주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이 천부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본심, 마음은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게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과 같이 밝은 광명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천지와 하나가 돼서 그 광명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국통맥 배웠을 때 국통맥의 이름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어떤 정신이 있다? 보통맥에는 한번 들었나요? 광명의 정신이 있다. 여기도 이제 광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 이 삼신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나냐? 하늘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드러나고,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모습을 드러내요. 하늘과 땅은 저번에 배웠죠? 환단고기에 있던 환이 무슨 뜻이냐? 하늘 광명이다. 단이 뭐냐? 땅의 광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할 때 한이 뭐냐? 인간의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거를 넘어서 태일이라고 해요. 왜 하늘과 땅은 천일, 지일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태일이라고 하냐? 인간은 이 하늘과 땅과 우주의 이상을 성취하는 그런 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부터 태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연표문이에요. 연표문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홍익인간이 나오죠. 초대 화목천왕이 16자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이 인형을 16자로 정리해 준 것을 11세 도예장군이 연표문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인간의 본성과 참마음은 우주의 광명과 통해 있다. 모두 다 광명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인간을 이렇게 하라. 그죠? 근데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게 이 홍익인간의 뜻에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홍익인간의 진짜 뜻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소년 기자단까지 왔는데 그 뜻을 알아야겠죠. 홍익인간의 진짜 뜻은 어떤 우주의 어떤 밝은 광명을 되살려서 우주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참된 인간이 되라는 게 사실은 진짜 홍익인간의 뜻이거든요. 단순히 뭐 물질로 사람을 편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홍익인간의 다른 말이 아까 얘기했던 태일, 대한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신교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 신교라든가 정신문화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좀 하는 공부예요. 하는 공부.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재미없잖아요. 이런 신교 문화라는 거는 좀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예전에 대한사랑 이제 기자단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 천부경과 연표문, 이 신교의 어떤 정신 문화를 공부하는 거죠. 실제로 읽어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애들이 천부경을 읽었는데 뭔가 말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요. 천부경과 연표문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뭔가 마음도 달라지는 걸 느끼고 몸도 달라지는 걸 애들이 막 느끼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소모임 하면서 같이 할 시간이 있을 건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는데 이 책 본 사람 없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사람이 물 결정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물에도 눈처럼 결정이 있거든요. 물에 어떤 걸 했냐? 물이 그냥 뭐 무생물이잖아요. 뭐 이렇게 살랑살랑 흐르고. 근데 이 물에다가 말, 글, 음악, 풍경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물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요. 고맙습니다. 그라시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단케, 멜시, 땡큐.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가 6이거든요.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 뭐냐? 육각수래요, 육각수. 옛날에 가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옛날 거 많이 하네요. 보면은 막 육각수,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물 결정이 육각수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안 좋은 말, 뭐 바보야, 망할 놈, 뭐 못해, 부정적인 말, 기도받고 기도받기 전에 이런 거에 따라서 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 80% 물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내가 혹시라도 뭐 습관적으로라도 짜증나, 별로야,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물결정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 같은 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음악, 뭐 약간 클래식 이런 걸 들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도 여러분 막 슬픈 발라드 많이 부르고 이런 가수들 중에 요절한 사람 되게 많아요. 노래가 너무 슬픈데 그 노래를 계속 수천 번 수백 번 부를 거 아니야. 그 노래 한 곡 잘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자기의 어떤 주문처럼 돼서 그 노래처럼 인생을 살다가 마음도 우울해지고 자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런 거를 말을 잘 하고 좋은 거를 듣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천부경 역표문을 을지문덕 장군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몸이 변화하고 정신이 변화하는 걸 체험하는 거죠, 실제로. 자, 조금 어려운 게 지났다고 이제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잘 듣는 분도 있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 신교 문화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꽃을 볼게요. 이 신교 문화의 꽃이 뭐냐? 바로 천재 문화다. 자, 인류 원형문의 핵심은 천지에 재를 올리는 제천 문화에 있다. 제천 문화라는 게 단순히 제 문화만이 아니고 한민족의 함께 뭉치는 축제다. 그래서 이 제천 문화를 가장 여러분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종황제. 고종황제가 즉위할 때 짐이 부덕하여 마침 어려운 때를 당하였는데 황제께서 권고하여 위태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꾸시고 독립하는 기초를 창건하여 대한이라고 국호를 정하고 이해로서 광호라는 이런 원년, 연호를 황제만 쓸 수 있거든요. 를 삼고 이에 역대 고사를 상고하여 따로 큰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 민족은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와 이 상제는 같은 제자를 써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임금 제자를 알고 있는데 이게 하느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냐? 단순히 그냥 어떤 명칭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도를 받아내려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 이렇게 하고 싶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가 아니고 이 황제라는 명칭에서도 어떤 우리 민족의 삼신과 소통하는 그런 신교 문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지금 시청 쪽에 조선호텔 자리. 안 가봤구나. 여기를 한번 가봐도 좋겠네, 나중에. 이제 원구단과 황공호가 있는데 지금 이 원구단은 조선호텔 지어져서 없어졌어요. 원래 원구단에서 천재 올리는 곳인데 황공호는 상제님의 위패를 모시는 곳인데 일본이 이 신교 문화를 알고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를 알아서 그 자리를 상제님께 재올리는 자리를 호텔을 지었어요. 진짜 못됐죠. 이 사람들은 아니까 별로 별거 아니고 뭐 상제님 모시네 뭐 이러면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놔뒀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한민족 정신 문화의 뿌리야. 말살해버려 해가지고 잃어버리고 호텔 지었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정신 문화를 너무 잘 알아서 행한 악행이 참 많아요. 뭐 산 같은데도 산맥을 막아야 된다 해서 엄청 깊은 이런 못 같은 것도 받고 이랬어요. 엄청 산맥 끊어야 된다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 문화를 더 잘 아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구단에 실제로 이렇게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는 문화가 있죠. 이 고종황제가 천재를 올렸다는, 황제를 선포했다는 것은, 천재를 올렸다는 것은 바로 천자국, 우리 신교 문화, 우리 한국에서 인류 문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천자국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는 이제 원구단을 받고 있는 황공호에 황천상제라는 위패가 유적이 간직돼 있죠.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발견된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황제가 반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 우리 애국가 마지막 구절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는 그게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라고 상제님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좀 시원한 의미에서 애국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애국가. 이 영상은 우리 신교 문화를 약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가사가 조금 잘은 안 들리는데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가사 들었어요? 황제는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원래의 애국가에는 하느님의 호칭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역사가 왜곡되고 변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재를 지내는 날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북부역에 말하는 3월 16일 강화도 마리산 삼성단의 삼신상제님을 크게 맞이한 날로 대영절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개천절 백두산에서 환웅천왕이 신실개천을 기르는 날로 10월 3일날 개천절에 천대를 올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태산에서 동성제라는 천제를 올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저번시간에도 봤죠. 마리산에 있는 제천당이 참성당. 이게 제위 51년 무오년 왕건께서 운사 배달식계 명에서 삼랑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그 제천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들이 올라가기 되게 힘들긴 한데 한번 나중에 꼭 시간이 되고 힘이 날 때 가면은 막 이렇게 또 공기도 상쾌하고 희한하게 힘이 나는 산이라고 유명하거든요. 가면 되게 좋아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제천 문화를. 태백산에도 이렇게 제천단이 있어요.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천대를 올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천 문화가 세계에 다 뻗어가 있어요. 신교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 제천 문화가 발견되지 않겠죠. 중국에도 이 북경 천당공원에 가면 원구당이라고 삼수의 원리로 원현제단이 쌓여있죠. 이것도 제천단을 볼 수 있고, 지구촌에 우아량 지역에도 있고, 원형재단, 수메르, 지구라트, 이집트 피라미드, 몽크스 마운트, 이런 이렇게 삼수 원리로 쌓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외국의 학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 쌓았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국가에서 어떤 그런 권력을 약간 상징하려고 쌓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막지대잖아요. 산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지내면 되는데 사막지대니까 평평하니까 산 대신 만든 거예요. 제천단을.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또 여기 되게 많죠. 어디냐? 티베트예요, 티베트. 티베트에서 이집트 것보다 더 대규모로 100여 개의 세계 최대 피라미드를 발견한 거예요. 재밌죠? 단이 재단이 쌓여있죠. 이건 중국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골 같은데 막 이런 도로가 있고 그냥 시골길 같은데 피라미드가 많았어요. 길거리. 하늘에서 찍은 건데, 이것도 중국에서 사실 이 사진을 여기 가면 못 찍게 해요. 중국이 이게 홍산 문화의 어떤 흔적과 같거든요. 배달국의 이제 제천단 그 문화가 지금 중국 땅에서 발견되는 건데, 중국이 이거를 세계에서 모르게 하려고 은폐하려고 일부러 피라미드를 없애고 있어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나무도 막 심고 이러고 있거든요. 피라미드의 비밀이 뭐냐? 내몰골 만주 북중국 지역에 가면 정체불명의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0개 이상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300m 높이를 가진 것도 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거의 2.3배 높고, 이 사진도 우리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미국 수송기 조종사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또 알게 된 거거든요. 연대 측정을 해보면 진시황 무덤보다 수천 년 앞선 연대의 유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 이전의 문명을 입증하는 제천단인 거죠. 그래서 천대는 또 뭐냐? 우리 학교 이제 고등학교 축제 하잖아요, 축제, 그죠? 축제의 뿌리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재를 올리면 우리가 제사 집에서 지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 같이 올린 다음에 음복하는 걸 하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백성이 한데 어울려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놀이를 즐기는 그런 축제의 장이 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마디로 천재는 제사와 놀이로 신과 왕과 백성이 하나 되는 그런 큰 마당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계절마다 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뭐예요? 이런 음주 가무, 문화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방이래요. 노래방, 동전 노래방. 방 안에 이렇게 노래 기계를 놓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노래방 많이 가죠. 그래서 뭐냐면 동이열전이라는 곳에 동이족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며,
또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노래소리에 끊기지 않고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어떤 축제를 즐겼다. 그런 어떤 예악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재와 예악 문화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예악이란 게 뭐냐? 우리가 우리 국가를 통치하려면은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예의잖아요. 근데 그 예의로만 사람을 대하면 어때요? 막 딱딱하잖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그 예와 함께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문화가 악이에요. 악. 악이 뭐냐? 음악, 노래 이런 문화예요. 또 우리 어때요? 뭐 노래방이라던가 축제 같은 거에서 음악이 막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서로의 어떤 나이라던가 그런 걸 성별을 잊고 막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죠? 그리고 예약 문화를 함께 했어요. 이런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름이 높아서 중국의 많은 춤, 악기 등도 동이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일사를 봐도 구한족의 예악이 어찌 삼신계 천재를 드리는 예풍 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 천재 문화와 예악 문화가 함께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천재 문화의 성지, 소도를 보면은 이 사진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대라는 건데 천재를 지내는 성스러운 성지를 소도라고 해요. 배달국에는 태백산정, 신단수와 조선시대 때는 단목지역, 11세 도예당구 때는 북선 소도랑 경당이라고 해서 대학교 같은 데서도 성지로 만들어서 천재를 올렸다는 거예요. 신단수,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의 통로가 되고 이 신단수를 대신하는 소대, 여기가 소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곳이고 여기 소도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뭘로 보여요? 새죠. 하늘새. 삼신의 어떤 삼신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자를 새로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조고가 이 하늘새예요. 그래서 이 소도는 뭔가 이런 상제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사람이 이제 상제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이다. 일본에도 이 문화가 그대로 넘어가서 도리, 보소 이런 신사 문화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소도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어요. 한중일의 삼조고, 세 발 달린 새죠. 또 삼신의 전령자라서 발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과 일본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간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신단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 또 어른 옛 선조들이 신단수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 보면은 엄청 되게 신령스러운 모습의 오래된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 하고 있죠. 이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유관 축제인 야쿠트인데 이것도 봐요. 여기 닮아있죠. 이 신단수 문화 앞에 신단수 문화가 닮아있죠. 러시아에도 이 신단수 문화가 뻗어나간 거예요. 또 가장 이 신교 문화를 가장 잘 간직한 나라가 역설적으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다 잊어버리고 일본에는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혹시 일본 여행 해보신 분 계세요? 학교에서 아직 일본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시면은 길 가다 보면은 정말 길 가서 얼마 안 가면 신사가 있고 또 가서 얼마 안 가면 신사가 있어요. 일본인의 삶은 이 신사와 함께 태어나서 신사와 함께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되게 재밌죠. 바로 이즈모 대사라는 곳에 금줄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금줄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금줄이라고 해서 문 앞에 쳐가지고 뭔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땡균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줄을 치는 건데 일본에서는 그 어떤 37일 동안 그 많은 삼신칠성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금줄을 이렇게 일본이 큰 상징으로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잘 없죠. 일본의 이제 신사 이것도 일본의 어떤 소도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잘 간직이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테일, 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늘과 땅보다 위대한 존엄한 인간을 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테일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신교 문화를 받아내렸다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테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참 슬픈 현상이죠. 옆 나라에서 우리가 본다는 게. 그래서 이 신교 문화에도 핵심이 삼신과 칠성 문화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금줄이에요.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이 삼신 칠성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생소한데 생각해보면 생활 속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3, 7을 곱한 21일 동안 외부 출입을 그냥 금지를 쳐놓고 그리고 우리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면 우리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3세판. 그리고 또 삼신할머니가 얘기했죠.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 우리 민족의 어떤 생활 속에 DNA 속에 내재돼 있어요. 그리고 왜 7을 그러면은 우리가 삼신과 칠성 문화가 있냐? 이 칠성이라는 게 삼신 상제님이 계신 별을 칠성이라고 해요. 북쪽에 있는 가장 밝은 높은 곳에 있는 그 별이 북두 칠성이잖아요. 이렇게 바위에도 칠성이 있고 윷놀이에도 칠성이 있고 칠성님께 우리가 소원을 비는 이게 정화수 문화예요. 그 지금 본 적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골 내려가면 혹시 할머니가 이렇게 장독대 위에 깨끗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에게 비나이다 자식이 아프거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자손 꼭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는 옛날 정화수 문화 있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수 있어요. 이게 칠성 문화예요. 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관에다가 깔아주는. 왜냐면 칠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은 칠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신상제님이 계신 그 칠성별로 간다. 그래서 이 칠성판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 상투머리,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투머리인데 상투를 이제 고정한 옷고 우리 민족은 이제 하늘에 계신 삼신상제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칠성 문화, 상투도 칠성의 어떤 문화의 흔적이죠. 그리고 대웅전에 가보면 삼성각과 칠성각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삼신과 칠성을 모시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요. 또 그럼 우리나라만 있냐? 서양이라던가 외국에도 이런 삼신 사상이 있어요. 자, 우리 신을 어떻게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정의해요? 영혼, 몸, 마음 세 개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다 3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각 신교가 각 종교 문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화신, 교화신 세 가지 삼신의 적성이 또 각 종교에서도 무국, 태극, 황극,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옥청, 상청, 태청, 성부, 성자, 성신 이런 식으로 각 종교마다 삼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리 문화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보좌 앞에 7성령, 촛대도 7개 이런 삼신 칠성 문화가 간직되어 있죠. 일본에 전파된 삼신 칠성 문화 아까 봤듯이 일본 천황이 즉위식 때 입는 예복이에요. 칠성이 있죠. 칠성이 등판에. 그리고 우리 삼조고 간직되어 있고 용봉, 자기가 이제 천자국이다. 천자국의 상징 용봉, 뭐 삼조고, 북두칠성 이런 걸 알아서 가져간 거예요. 삼신 문화의 상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실현하고 싶다. 뺏어간 거죠. 뭐 이런 일본도 축구, JFA 상징이 삼조고거든요.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교의 다양한 민속 문화도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간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화가 삼신을 맞이한 노래, 아리랑, 하느님을 담은 노래, 강강술래, 또 한국시대 어떤 같이 춤을 추면서 한무, 윷놀이가 이제 놀이의 원형. 또 씨름이 위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삿바잡고 있는 모습이 태극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극 형상을 담은 놀이, 그 댕기, 당군 왕검을 기린 댕기, 당기 이거지. 저번에 배웠었죠. 넥타이가 목댕기다. 부르단지는 2대 부르단군을 기리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고 고수레 혹시 뭔지 알아요? 고수레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을 이렇게 한 숟갈 퍼서 땅에 던져요. 고수레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고시씨 농민부 장관 같은 분이셨거든요. 농업을 굉장히 발전시킨 분인데 이분께 농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고수레를 행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게 다른 어떤 몽골이라던가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고수레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신오제 사상으로 5강세 문화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풍속이 있죠. 아까 얘기한 정한시죠. 아까 또 저번에 우리가 환웅시대 때 웅시종 여인이 동굴에서 30일 동안 또 수행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나와요. 이것도 일종의 그 삼신 칠성 문화로서 37일 동안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다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함께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한류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요즘 뭐 외국 친구들 사귀어보면은 뭐 핀란드라던가 선생님과 중국 친구들 사귀어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뭐 태양의 후예 보는 사람 있어요? 태양의 후예? 다 봐요? 안 봐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태양의 후예 봤냐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다고 송중기 멋있어 하면서 막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K-팝, K-드라마 이런 게 되게 세계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게 정말 한류냐? 진짜 한류가 뭐냐? 그게 바로 한민족이 앞으로 역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한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걸 한번 짧게 볼게요.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뉴욕 남부 빙엄턴에 자리 잡은 뉴욕 주립대.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이클 패티드 교수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한국통이다. Yeah, well, the good is that it's spreading Korean culture, I think, in a way, a type of Korean culture in a way. It's people are hearing more about Korea. It's not negative news. When I first went to Korea, it was always negative news. It was about student demonstrations or things like that. But now it's something different, and people are appreciating different aspects of Korean culture. But popular culture, what we see in the Korean wave and the Hallyu, isn't necessarily really Korean culture. 한류에 아니면 K-팝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문화까지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외국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게 진짜 한류냐, 뭐 K-드라마, K-팝이 진짜 한류냐.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짜 한국 역사 정신이 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항상 이제 외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질문을 하거든요. 너희 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니? 몇 년이야? 너희 역사 정신은 뭐야? 궁금해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대학교 가면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날 기회도 많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 2000년? 잘 모르겠네. 그 역사 정신은 뭐야? 글쎄, 뭐지? 공익인간? 이런 친구 사실 실제로 많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거죠. 외국에서는 실제로 우리 신교 문화의 뿌리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원래 자기 문화의 원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되게 그 문화의 원형을 만나서 좋아하고 익숙해하고 친숙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사랑을 하면서 진짜 역사를 공부하면은 자신있게 얘기해줘야죠. 우리나라 역사는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왜곡돼서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7,000년의 역사가 지금 잘려나갔어. 우리 민족의 역사 정신은 신교 문화야. 천재 문화가 있어. 이런 걸 외국 사람들한테 궁금한 사람들한테 진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문화가 번져나갈 사실 진짜 한류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서 토인비도 태평양 시대의 21세기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동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동방. 그리고 세계적인 대작가 로마니아의 신부 게오르기도 홍익인간이란 통치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며 태국기가 세계 상징이 되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이런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우리 진짜 역사 정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김구 선생님이 우리 정신 역사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냐?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에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역사 정신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교에는 난가 정신이 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신교가 결국 이제 정리하면 뭐냐? 한민족의 9,000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어떤 정신문화 혼이 신교다. 신교가 없었으면 과연 역사가 그렇게 길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 신교를 바탕으로 새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하는 역사 개척의 집단이 난가라고 한다. 태백일사 신시문기에 보면은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받은 자를 랑이라 하고 신교라는 가슬림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엘리트 수호 집단이라는 거예요. 랑은 곧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그런 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의 역사. 배달국에는 재생랑군, 아까 3,000명의 재생랑군을 이끌고 갔다고 했죠. 그리고 삼랑, 고조선의 국자랑 천지화랑, 북부의 천왕랑, 삼국시대의 고구려 벽지 신라의 조이선이 무절, 여러분이 익숙한 화랑 있죠. 고려의 제거화상 설랑, 조선의 선비, 도마악기인데 그럼 대한민국에는 이 난가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청소년 대한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신교의 정신문화를 정말 제대로 알고 체험해서 세상에 정말 당당한 역사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이 신교 문화 정신은 결국 뭐냐? 우리 민족만의 정신이 아니고 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환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그런 광명의 정신이 내재된 그런 내 안에 삼신의 마음을 정말 깨달을 때 내가 우울하고 어둡고 내 안에 가려져 있는 그런 내 안에 신성을 가리는 그런 어두운 마음, 현상 이런 걸 다 치워버렸을 때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어려웠지만 그래도 광명, 이 정신을 회복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다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